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이 시기별로 고려인들의 정착의 과정, 또 그 과정 안에서의 어려웠던 측면들을 살펴보겠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이러한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구소련 체제에서 강제 이주된 그리고 구소련 체제에서의 어떠한 역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내용들은 많은데, 이 국가 연합 이후, 그러니까 구소련이 해체하고 이렇게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 고려인들의 실태에 대한 좀 그러한 동영상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이러한 방송 쪽으로 진출할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하나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고려인들의 각 시기별로 이런 정착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한번 좀 각각의 시기별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첫 번째 하나의 문서로 제외 한인들의 이주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1863년 이 연해주 지역에서 고려인들의 하나의 정착지가 이제 보고가 된 것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정 러시아 시기에 고려인들이 앞서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런 함경도 지역에서 또 빈곤과 또 관리들의 수탈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영토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이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일종의 계절농과 같이 봄에 가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와서 수확을 하는 이런 시기를 거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주가 시작하고 처음 한 10년 동안은 이 지역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한인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런 황무지들을 한인들이 와서 개간을 하고 생산을 하고 또 한인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 생각해서 방관을 했죠. 그들이 러시아의 어떠한 시민권이라든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일종의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생각해서 이러한 이주와 정착을 묵인하는 그런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제정 러시아 시기에 고려인들에 대한 이 지방 총독들, 이 총독들의 이 정책은 일종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총독은 상당히 고려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일종의 그들의 정착을 묵인하는 그런 총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총독은 이들을 추방하고 배제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70년대 말부터 1880년대 초에는 이 러시아 짜르 정부에서 이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의 하나의 새로운 개간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을 이쪽에 와서 정착하게끔 하려고 어떤 대여금도 주고 토지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82년에 한 8,300
85명에 불과했던 러시아인들이 1902년에는 이게 66,320명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해주를 러시아화하려고 하는 정착을 취하게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일종의 이제 그 경쟁 대상자가 되는 거죠.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러시아인들과 고려인들이 이 경작하에 땅을 놓고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이방인들을 이제 추방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취했던 정책은 이제 그 더 이상 그 이 한인들이 이 연해주 지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 정착했던 한인들을 보다 더 내륙으로 이주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937년에 고려인들이 대거 한 13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이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제정 러시아 시기에서도 한인들을 좀 더 그 연해주의 그 하바롭스크라든지 이러한 내륙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전조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하나의 대규모로 실행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그 러시아 정부는 그 러시아와 조선 간의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이미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일종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만 더 이상의 한인들의 이주를 금지하는 그러한 이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분류에 따라 다른 종의 이 법적인 대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류는 1884년 이전에 정착했던 사람들, 이미 와서 일종의 이제 정착을 한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국적을 이제 부여를 하고, 국적을 갖게 되니까 또 토지를 이들은 부여받을 수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려고 하는 일종의 원호라고 해서 이제 이미 정착한 그러한 마치 원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또 러시아의 이 정부는 이와 같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들을 종교적으로도 개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라고 해서 그 가톨릭과 좀 유사하지만 또 그 상당히 이제 러시아 동방 정교라고 해서 또 약간 러시아화한 그러한 가톨릭이 있거든요. 그러한 러시아 종교로 고려인들을 이렇게 개종을 하려고 많은 또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실패하죠. 한인들은 일종의 국적을 취득하고 토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고 또 러시아 정교로 개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낯선 종교죠. 그래서 러시아 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1884년 이후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2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주고 러시아 사증을 발급을 했어요. 일종의 임시 체류를 이제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결국은 이들은 일종의 불법 체류자로 좀 분류를 해서 러시아에서 정착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 정부가 그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서 고려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고려인들 중에. 그래서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고
토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원호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여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여호는 그 고려인 원호나 또 러시아 지주로부터 이 토지를 임대받아서 소작 농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한인이라 할지라도 원호냐 여호냐에 따라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도 크게 차이가 났고 이것들 그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런 그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패하죠. 러시아 함대는 당시에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을 이제 치르면서 이제 러시아의 이러한 발틱 함대가 먼 길을 돌아서 이 동해까지 오게 됩니다. 일본하고 열전을 치르려고. 오는 도중에 진이 다 빠진 거고, 일본은 그걸 다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일본은 신흥 공업국으로서 이 군함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대포 같은 것들도 훨씬 더 화력이 센 이 신무기로 이렇게 무장한 반면 러시아 함대는 옛날의 명성만을 유지한 채 그 먼 길을 갈려와서 결국은 일본 함대한테 아주 처참하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완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1905년에 의사조약을 맺고 1910년에 바로 식민지를 하게 된 바로 계기가 이 러일 전쟁하고에서의 승리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는 우리 한인들을 일본의 또 이 첩자로 의심하게 되고 더욱더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이주를 더욱더 제한하고 한인들의 노동자로서의 고용을 금지하고 또 한인들에게 이러한 소작을 주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러한 탄압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이게 1911년과 17년 사이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이 곤다치는 한인에 대해서 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이것이 개별적인 총독의 하나의 성향 때문인지 또는 러시아 정부의 하나의 국제 정치상에서의 하나의 정책 변화인지는 뭐 잘 알 수 없겠지만 그 각각의 시기별로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 고려인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달랐다. 그래서 보면 대개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총독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종의 개발주의자. 그래서 연해주를 하나의 좀 경제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인들에 대해서 반대하죠. 이들이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황무지를 개간해서 식량을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한인들에 대해서 묵인하는 정책을 취하는 반면 이러한 개발주의자의 하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인의 국가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연해주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또 적과 가까운 지역에 이런 조선인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을 러시아인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은 한인에 대해서 배타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총독이 있을 기간에는 한인들의 이주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가 10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 중에서 8만 1,825명이 이 연해주 지역에 거주할 정도로 한인들이 상당히 큰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았다시피 연해주로 이주한 것이 경제적인 동기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이제 연해주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을 독립운동의 전진기지로 삼고 이제 이러한 지식인들,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연해주에서 이제 한인들의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1910년에는 이 인구가 이렇게 2배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이는 신한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한촌이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의 하나의 그 본거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1920년에 그 4월달에 일어났던 신한촌 사건, 이 사건은 이제 내가 이 PPT의 밑에 노트 부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까 우리가 원호하고 여호라고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호는 러시아로 귀화를 하고 토지를 소유했던 일종의 뿌띠부르주아지라고 한다면, 여호는 일종의 프롤레타리아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당파와 또 볼셰비키 당으로 서로 대립을 하게 되죠. 둘이 인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려인 중에서 이러한 원호들은 왕당파를 지지했어요. 러시아 황제를 지지하는 그런 편에 섰다라고 하면, 여호들은 일종의 이러한 볼셰비키 이런 혁명자들을 지원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이 볼셰비키 당과 협력을 해서 일본군을 여기서 이제 상당히 아주 심각한 타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군이 보복으로 이 신한촌에 있는 한인들을 대거 거의 몰살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한촌 사건으로 우리 고려인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한인들은 정말 그들의 출신 배경 자체가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이 개동학교, 세동학교, 신동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것이 1909년에 한민학교라고 하는 통합된 학교로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연해주 한인들의 하나의 민족교육 운동의 하나의 근거지가 되는 이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한인들은 그들이 계층 배경이 비록 낮을지라도 이 교육에 대한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연해주 지역에 있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간도,
만주로 갔던 우리 조선족들도 공통적으로 이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상당히 그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을 때 이 자녀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그 자녀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하나의 전문직으로 또는 관리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디딤돌을 놓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적인 자산으로 나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의 유교의 하나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고구려 시대부터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조선 시대 때 들어와서 유교가 한국의 정신 문화의 하나의 하나의 큰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불교라든지 또는 토속 신앙이 여전히 한국인들의 어떠한 그 신앙 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이 유교는 하나의 그 이성이라고 할까? 그런 사고 체계, 행동 양식, 교육 등등 유교가 사실은 한국의 하나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그 구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유교가 가져온 병폐도 있죠. 특히 조선시대 때 유교는,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라진 어떤 형식주의라고 할까? 또는 본질주의라고 할까? 하는 부분이 우리 조선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을 한국인들이 이렇게 보존하고 발전시킨 것에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문화를 얘기를 할 때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주변의 콤플렉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부의 콤플렉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따지면은, 중심하면은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고, 우리 한국은 주변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변은 중심으로부터 사실 이 문화를 이제 이렇게 전수를 받고, 이제 그거에 따라 그들의 제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떠한 특히 어떤 관습, 의례를 보면 중국에서 했던 것과 상당히 대동소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유교적인 그런 것이 우리의 제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어떤 족보라든가 등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 주변에서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항상 중심에 비교해서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일종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럴 경우에 오히려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경향을 말하는 건데, 어떤 무엇이 더 오리지널한 것인가에 대한 더욱더 집착이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일수록. 중심의 경우에서는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은 무엇이 더 오리지널한 것에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은 논쟁들을 보면, 그것이 또 사화로도 번진 것들을 보면 정말로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사화로 이어지잖아요. 결국 이게 주변부의 콤플렉스죠. 우리 한번 최근의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또 이러한 뭐라고 할까, 좀 더 근본주의적인 성향. 기독교는 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집착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새벽 기도회 보면 4시,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어느 지금 선진국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하는 데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거기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것이 어떠한 오리지널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주변부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오리지널한 것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의 한 가지 특징 중에, 나는 거의 극단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나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일종의 익스트리미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외국에서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이렇게 좀 발전이라고 말할까, 변화하는 양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더 이상 중교에서 그런 형식적이고 교조적인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양명학과 같이 좀 더 실용적인 유교로 이렇게 변모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더욱더 나가서 이황과 그다음에 율곡 간에 있어서의 이기설, 세상의 어떤 근본 원리가 기냐 아니면 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거나 하는, 이 유교가 오히려 우리 한국에 와서 더욱더 아주 형식화되고 교조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기독교의 경우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아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 개신교회로서는 세계 1위죠.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파견하는 국가로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많고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1위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시작했지만,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러한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하나의 사회적 성격 중에 보면 어느 중간에 머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우리는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싱거운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중간에 있는 경우는 상당히 서기가 어려운 그러한 좀 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고려인이나 조선족에 있어서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가 잠깐 흘러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분명 이와 같은 병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산업화, 근대화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할 때 우리는 정말로 고리타분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하나의 근본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그와 같은 병폐가 있긴 하지만, 또 유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 있어요. 그게 나는 첫 번째는 일종의 워크 에틱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 하나의 의식인 거죠. 한국인들이 어떤 성실, 근면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 유교적인 자산이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높았던 것은 그거는 유교적인 자산이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60년대 경제 개발을 할 때 필요하는 인적 자본을 이미 확보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요. 이와 같은 정신 문화는 그 사람이 계층과 상관없이 한인들의 하나의 의식 속 안에 하나 마치 DNA처럼 박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든 간에 이 DNA가 사실은 발현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출됐고, 그것이 한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최소한의 중상층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 활동인데요. 이 한인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그 농업 그 생산가였어요. 이 사실은 그 벼라고 하는 것이 아열대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벼가 기원한 곳이 내가 알기로는 필리핀으로 알고 있어요. 필리핀이나 또는 베트남과 같이 비가 자주 오고 온난한 지역에서 원래 벼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와서 그 벼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남 지역에서 이렇게 경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반도를 넘어서 이 만주에 또는 연해주에 뿌리를 내리게 한 게 바로 우리 조선족, 우리 한인들이죠. 그 이전에는 이 벼라고 쌀이라고 하는 것을 먹지를 못했던 그런 것인데, 한인들이 결국은 그들의 뛰어난 농업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서조차 벼농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벼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높은 그 경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한인들은 이 구소련 시대에 상당히 높은 경제적 수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이 혁명기와 소비에트 건설기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은 소수고 다수는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공산당의 이 혁명 전쟁에 뛰어들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이 한인들이 주도해서 결성한 빨치산 부대는 46개였고, 여기에 참여한 한인들의 수가 10,000명에 달할 정도였고, 이들이 아주 공훈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혁명에 목숨 걸고 하면 이제 대가를 받을 거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우리의 착각에 불구했고, 이 한인들을 이러한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 그들을 의심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국과 소련의 민족 정책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소수민족들의 협력을 얻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중국을 이제 건설을 할 때 소수민족들에게 지역자치주라든지 민족 우대 정책을 펼쳤죠. 반면 구소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소수민족들한테 혁명에서 성공하면 그들에게 국적과 또 토지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 자치권도 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막상 그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대러시아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이제 그 가장 그 일종의 핵심적인 주류 집단이고, 다른 소수 민족들은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문화에 동화하는 동화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게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그래서 구소련 시기에 각각의 연방 공화국은 무력에 의해서 이게 그 남아 있었을 뿐이고, 결국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뿔뿔이 독립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반면 중국은 그 이렇게 소수민족들에게 자치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우대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민족 문제가 어떤 일부 지역, 그 뭐 위구르, 신강성의 그 위구르족이나 또는 티벳, 그러한 민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평화롭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민족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한 정책에, 민족 정책에 있어서의 차이가 났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읽었던 문헌에서도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없어요. 보면 이와 같은 연구들은 되게 역사학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하나의 단점은 비교를 하지 않아요. 역사학자들은 어느 사료, 문헌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 자체적인 하나의 해석에 초점을 두지, 이렇게 두 가지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역사학적인 연구라기보다 사회과학적인 연구죠.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그래서 제가 이쪽을 뭐 문헌을 받더라도 왜 이 소련과 중국의 민족 정책에 있어서 어느 한쪽은 동화주의 정책, 어느 한쪽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다민족적인 정책을 펼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문헌을 아직은 읽지를 못했는데, 글쎄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혹시 관련된 문헌을 찾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이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고려인들은 이 그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면 나중에 그들이 국적과 함께 토지를 부여받고 자치주를 약속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래서 정작 혁명에 성공하고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건설된 이후에 바로 이 극동 조선 공화국의 수립을 청원하는 자치주 건설 운동을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는 믿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해주 지역이 우리의 하나의 기반이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이 자치주를 건설할 것을 요청을 했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고려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은 대러시아주의를 주창하는 러시아인들에 의해서 좌절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 때 각각의 소수민족들은 이렇게 자치주의를 부여받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던 그러한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었지만, 고려인처럼 이렇게 이주해서 온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허용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인들이 뭐 민족자치주를 또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이들의 충성을 의심하는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 의심을 더 증폭하게 되고, 결국은 이들을 이렇게 강제 이주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에 9월부터 12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17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되고, 아까 그것의 과정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극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되게 우리 이 고려인도 그렇고 우리 그 재외동포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눈물샘을 자극하는 형태가 많아요. 이제 나는 그런 걸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재외동포의 경험을 재외동포만의 독특한 경험으로만 보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성이 크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그 고려인의 강제 이주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핀란드인, 독일인, 그리스인들과 같은 민족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었어요. 특히 이제 독일인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하고 소련은 또 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도 했고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독일인에 대해서는 러시아인들이 항상 경계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독일과 또 러시아가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독일 농민들이 러시아에 와서 많이 경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볼가강 지역에 고려인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그들 역시 상당히 근면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러시아 농민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력을 보여왔던 민족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 많은 독일인들이 다시 또 연해주로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의 한국학과 교수로 김게르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게르만. 이분은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대학교에 와서 또 어학을 배워서 한국어도 굉장히 잘해요. 독일어, 그 다음에 카자흐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까지 하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 이름이 김게르만이냐. 바로 자기가 살던 지역에 독일인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모가 게르만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런 것처럼 바로 고려인들이 다른 이렇게 강제 이주된 이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강제 이주의 원인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보의 문제가 가장 컸지만,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 한인 자치주, 한인 자치주 설립의 문제도 또 문제고, 또 하나는 토지 소유를 놓고 이런 한인과 그 러시아인들 간의 경쟁이 있었던 거. 요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요게 이제 그런 한인들이 소련 정부가 추구하는 이러한 그 집단 농장화에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요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서 이 강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민족주의 운동이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제 이주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고, 이주하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의 60%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슈토베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토굴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간을 해서 농토를 만들고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제 다루자면, 한인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적응 양식에서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 보완제로서의 하나의 그 경제 활동이라는 거죠.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었죠. 한인들은 어떤 새로운 그 거주국에 도착하면 그 거주국의 그 주류 집단들과 경제적으로 어떤 경쟁 관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러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기보다 그들이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보완적인 쪽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떠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목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기르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 한인들이 생산한 쌀이 상당히 이제 희귀품이고 그들이 여지껏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그 고려인의 이 쌀 문화와 그 이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유목 문화가 합쳐진 음식 문화가 기름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밥. 그래서 우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큰 잔치 때는 이런 기름밥을 줘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가마솥에 양이 원래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을 이렇게 고기를 써놓고 그 안에다가 쌀을 넣고 야채 같은 거 넣어서 이것을 이제 삶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이 이제 올라와서 우리의 좀 볶음밥이 되는데 볶음밥보다 훨씬 더 기름이 많은 이러한 하나의 음식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본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농업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주로 이제 이 채소와 같은 것에 경작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양파입니다. 양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유명한 우리 우즈베키스탄 레스토랑으로 사마르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강추합니다. 거기서 샤슬릭이라고 하는 꼬치구이를 꼭 드세요. 중국인들, 우리 조선족이 하는 꼬치는 굉장히 양꼬치는 작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인들이 먹는 샤슬릭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고기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양파를 먹어야 돼요.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나라 법이 샤슬릭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양파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양파를 재배한 게 바로 고려인들이죠. 이런 식으로 보완제적인 경제 양식을 한 게 그 주류 민족들과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생존의 방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여러분 수요일 날 거기서 뵙겠습니다.